궤도의 과학 속으로! 아, 오늘은 진짜 눈호강하는 날 아닌가. 라이브 자체가 라디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인 게 제 채널에서 아주 옛날에 한번 김지석 씨, 이장훈 씨랑 세 명이서 약 10분 정도 라이브를 했었고요. 자체에서는 라이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채로 이곳에 이렇게 그렇군요. 처음으로 라이브에 도전을 했고요. 약간 인사하는 라이브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콘텐츠 라이브가 처음이시군요. 처음입니다. 오늘 전 놀란 게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이 사실 너무 참신하고 좋아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즐거웠어요. 그럼 오늘 궤도의 과학 속으로 우리 하석진님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하석진, 1982년생, 잘생기고 작은 얼굴, 훤칠한 키, 명석한 두뇌, 엄친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셀카의 어플을 거의 안 쓰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뭘 좀 찍으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구력 사진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저는 찍어서 전 그게 굴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발 좀 셀카 연습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진짜? 듣긴 했었어요. 일단 굉장히 또 멋진 분이시고 한양대학교 공대 오빠로 유명하셨고 한양대 내에서 유명한 얼짱이셨고 그리고 IQ가 132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했던 문제적 남자 프로그램에서 한 주 특집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걸 체크하는 테스트를 했었어요. 뭐 이런 거 뭐 뒤에 있는 그림에 몇 개가 있을까 막 이런 뭐 것들.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수치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던 걸로. 그다음에 데뷔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오, 네. 2004년 네. 대한항공 광고로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 친구가 네. 야, 너 한번 해볼래? 그렇죠. 심심한데 아르바이트나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딱 나갔는데 거기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 네, 유명 항공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광고한 게 저한테는 큰 프로필이 됐고 그 전에 정말 진짜 찐 팬들 몇 분은 아시는 그 전에 제가 대학생으로 나왔던 예능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약간 그 당시에 그런 막 그 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유행했잖아요. 무슨 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막 같이 게임하고 그랬습니다. 건강남녀? 맞습니다. 맞아요? 나왔어. 건강남녀 아시는 분이 있구나. 신기하다. 네, 건강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에 TV에 나왔던 건 그거보다 더 먼저가 하나 있어요. 더 먼저가 하나 있어요. 건강남녀보다? 보다 먼저. 그건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01년인가? 한양대학교에서 무슨 대학생 막 그런 그 모임이 한양대에서 있었을 때 그걸 취재하러 SBS인가 뉴스에서 왔을 때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때가 뉴스에 나와서 누군가한테 너 아침 뉴스에서 봤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처음으로 TV 나온 거고 방송에 처음 나오신 게 공식적인 데뷔는 대한항공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와, 은근히 또 인연이 있으셨네요.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뮤직비디오에 이제 많이 나오셨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맨 처음 데뷔했을 때 소속사가 뮤직비디오와 음반 판매에 되게 공을 들였던 회사였고 저한테 많이 푸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뮤직비디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 다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눈빛이 근데 약간 있잖아요. 약간 그 반항한 눈빛. 지금은 많이 이제 그쵸? 세상과 순응하고 살아가는데 약간 그 싸움 잘하는 우리 반 일장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번 그 뮤직비디오 때 그 약간 거칠고 반항하는 느낌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뮤직비디오 고!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뭐 공백기가 아예 없어요. 초반에는 연기에 대한 열정보다 재미 흥미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알바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뭐 내가 뭐 배우로서의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죠. 되게 우연히 이렇게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좀 마음가짐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때랑은 뭐 비교도 할 수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필모그래피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작업한 사람들과의 어떤 기록들도 있고 그때보다 그만큼을 더 산 상태니까 이 연기자라는 직업으로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해졌죠. 더 뭔가 하고 싶다. 그럼요. 더 먼저 하고 싶죠. 그렇군요. 2014년에 사실 나 혼자 산다. 어떻게 보면 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또 좀 약간 허술한 느낌을 좀 많이 주셨고. 그렇죠. 근데 또 2015년 문제적 남자에서는 또 뇌생남.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장수를 하면서 맞아요. 모든 출연자들이 많이 수혜를 입었죠.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나 혼자를 다시 나오시고 네. 오늘 밤 11시 세 번째로 요번 거 세 번째인데 재밌습니까? 1, 2편에 비해서 1, 2에 비해서 글쎄요, 이걸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평소 진짜 제 일상을 보여드렸거든요. 나의 리얼을. 우통건들 씨는 나오겠죠?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거의. 제가 왜냐면 이게 형님이 거의 옷을 안 입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잠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잠을 잘 못 잡니다. 형님이 집에 그 옷장이 신발장 옆에 있어요. 형님이 이제 집에서 옷을 아예 안 입으니까 들어가서 다 벗고 문깜빵이 옷방입니다. 알몸으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갖고 하다가 나갈 때 마지막 처음으로 입는 거야. 주섬주섬 속옷부터. 그렇지, 그렇지. 왜냐? 에덴 동산이니까. 오늘은 사실 하석진님하고 미식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궤도의 과학 폭격에 저도 일주일간 시달려 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 채널에서 정종현 PD님이 와서 외계인 얘기로 또 한 번 폭격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하. 최대한 과학과 멀리 있지만 내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또 이제 미식 프로도 몇 번 했고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항상 호기심이 있었던 왜 그렇지 같은 질문들을 준비하면 궤도 씨와 같이 재밌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도 구독자님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는 미식의 과학으로 정했습니다. 예, 오늘 저도 준비를 하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심플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격적인 우리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예. 제가 오늘 궤도 씨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와, 뭡니까? 예, 여기 선물이고요. 이야. 여기 써 있죠? 예. 뜯어볼까요? 뜯어보시죠. 아, 편지를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저 편지인 줄 알고 이거. 아니야. 편지 편지를 아니고. 쓰기엔 제가 또 그러니까. 팔이 아프니까 바로 열리진 않습니다. 껍데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Devil's Plan. 와, 네. 와, 이거 멋있다 저 이거. 뺄까요? 잠깐. 야, 보이세요?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거든요. 만드느라고 주문 제작하느라. 예,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출연자들한테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와. 평생 잊지 못할 또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이름도 써 있죠. 와, 네, 이름도 써 있고 보증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 와. 출연자들과 몇 명한테 해가지고 제작을 제가 따로 제작소에 가서 기쁘네요. 네. 와, 멋있다. 아, 형 고맙습니다. 네. 야, 또 의미 있는 선물을. 그러니까 이게 하석진이다. 네. 네, 가시죠. 미식의 과학. 네. 네, 일단은 그 맛이라는 것. 맛. 네. 맛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맛이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예전에 편하게. 우리가 어릴 때 지금 그게 그걸 안 가르친다고 들었거든요. 혀의 그림이 딱 나오면서 혀 끝은 무슨 맛을 느끼고 맞아요. 혀 안쪽은 무슨 맛을 느끼고 혀의 양쪽 사이드는 무슨 맛을 느끼고 혀 중간은 뭘 느낀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엔 배웠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언젠가부터 그걸 안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혀의 모든 곳이 느끼는 거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게. 네. 그렇게 혀의 여기저기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혀의 모든 곳이 맛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느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맛이라는 거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맛이라는 건 역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굉장히 본능적인 감각이다. 생존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물도 있고 음식. 음식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거를 먹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죠. 생존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이 맛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요 앞에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맛은 인간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를 구분해주는 약간 최전선에 있는 센서 같은 거죠. 근데 뭐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뭐 설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설탕을 많이 먹게 돼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설탕을 편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과거에. 구하기 힘들었죠. 정말 제작을 힘들었죠. 하기가 힘들었죠. 네, 왜냐면은 탕후루 같은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치아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약재였거든요. 딱 먹으면은 당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해줬어요. 그만큼 이 당이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였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구하기 쉬우니까 조금 과잉 조심을. 섭취가 되고 그렇죠. 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맛의 관점에서 센서가 몇 가지가 있을까? 뭐 단맛, 신맛, 신맛, 쓴맛. 쓴맛.
짠맛. 그렇죠. 일단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게 요 네 가지. 네 가지. 단맛과 짠맛은 원래부터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쓴맛과 신맛은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거쳐서 습득한 맛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래요? 많고, 아,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군요. 그쵸. 쓴맛과 신맛은 문명이 만들어낸 맛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오호. 맛이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 인간이 발견한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마미, 그렇죠. 감칠맛. 감칠맛. 아하. 네, 인간이 발견한 다섯 번째 맛, 감칠맛입니다. 이게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 이분이 발견하셨어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인데 가장 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글루타메이트 때문에 만들어지는 맛이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신경계에도 이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진화 역사상 가장 초기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마도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가 흥분성 전달 물질인데 중추신경계에 이게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중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체한테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님이 다시마. 너구리 안에 가끔씩 2개씩 들어가 있는 그죠. 거. 네. 국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두부를 삶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부를 딱 먹어봤더니 기존의 네 가지 기본 맛과 완전히 다른 맛이 두부에서 느껴지는 거야. 이것은 기존의 네 가지 맛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다섯 번째 맛이 찾아진 거죠. 발견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식 프로를 진행할 때 이 감칠맛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혹은 감칠맛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데 이거 그냥 제 철학이에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단맛이고 이게 짠맛, 아까 신맛, 쓴맛이라고 할 때 감칠맛이 이렇게 있는 게 해서 5개가 아니라 걔는 요 사이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서 약간 도와주는. 네, 단과 짠을 도와주는, 좀 더 나아지는 형태가 되게 만드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상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감칠맛의 형태를. 어쨌거나 이케다 기쿠나이 교수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마의 구성을 분석을 했더니 글루타메이트로 만들어진 결정이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이전에도 우리는 이 감칠맛이라는 거를 계속 썼던 거예요. 몰랐을 알게 뿐이지. 모르게. 그쵸. 다시마 국물, 쇠고기, 토마토, 양파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는 감칠맛. 예를 들어서 뭐 국 끓일 때 네. 이거 집어넣잖아요. 통으로. 무 같은 거 집어넣고 무도 뭐 넣고. 뒤포리 집어넣고 네, 하잖아요. 양파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좋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런 식재료로 우리는 감칠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이미. 네, 그러다가 글루타메이트가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거를 나트륨하고 결합을 해볼까 하면서 글루탐산 나트륨이 등장합니다. 바로 뭐죠? MSG. 이게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나트륨이 결합돼서 글루탐산 나트륨, 요게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래서 MSG. 그래서 요걸 지금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 MSG를 첨가하는 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MSG라는 말 듣는 순간 뭔가 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MSG 자체가 어디서 합성을 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실제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설탕, 아까 말씀드린 그쵸. 설탕처럼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뭐 토마토, 뭐 소고기, 뭐 다시마 이런 걸 넣어서 국물을 내고 뭐 해갖고 만들어내면은 이게 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스푼 탁 넣는 순간 그 맛이 나버리니까. 다 요거로 표현하잖아요. 그쵸. 네. 뿌려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과하게 쓰게 되고, 좋은 식재료를 써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식재료를 쓰면서 이 맛을 지우려고 MSG를 많이 넣게 되니까 결국은 안 좋은 식재료를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악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그렇죠. 너무 많이 쓰는. 더 많이 쓰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지. 네. 실제로 MSG 자체가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쓰면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6번째 맛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지방 맛입니다. 지방 맛. 아시죠? 지방맛. 지방맛 있죠. 호주 디킨 대학교랑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발견하고 2012년 미국 생화학 분자생물학회에서 발표가 되면서 알려졌고요. 무려 20년 만에 새로운 6번째 맛이 등장을 한 거죠. 지방맛. 네, 지방맛.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만드는 고소한 맛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지방이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내죠. 네,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너무 과하면 거부감을 주는 맛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참기름 한 방울 탁
맛있죠. 근데 한 숟갈 못 못 먹어.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조차도 큰 거야. 아하. 네, 그래서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지방 맛도 이게 재밌는 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맛이라고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처음 어릴 땐 모르다가 맞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장 환경, 예를 들어서 건강식을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기름진 거나 너무 막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를 오히려 약간 절제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역치가 낮은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성장 환경, 그런 가정 교육 때문에 지방 맛을 좀 좋아하거나 지방 맛을 조금 거절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미있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매일매일 먹고 싶은 음식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 왜 저녁 약속을 잡을 때 어디 뭐 먹으러 갈래 할 때 뭐 먹고 싶어 이런 게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 질문하는 게 점심 때 뭐 먹었어? 어제 저녁 뭐 먹었어? 하는 게 그거랑 다른 걸로 가면 대체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조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거의 많이 물어보시는구나. 그게 이제 어떤 메뉴를 결정하는 게 누군가랑 만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저는 이 질문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는 왜 날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바뀔까? 궤도가 저랑 수요일날 저녁 약속을 하기로 했어. 수요일날 뭐 먹을래? 중식 먹을래? 형 나 화요일도 중식집에서 약속 있어. 그럼 우리 중식을 피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유 워낙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화가 되면서 특히 우리 음식 문화, 한국 음식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달한 편이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고 심지어 배달로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거를 바꿔가면서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왜 바뀌는가? 결국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겁니다. 제가 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과학 관련돼서 맛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얘기했던 거. 감칠맛, 지방맛까지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맛이 있다잖아요. 맛이 있다. 여기까지는 과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맛이 있다? 이게 이 6가지 맛이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만족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맛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맛의 실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맛의 실체. 맛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6가지 맛을 느끼는 이유를 넘어서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맛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너무 다양한 맛을 느낍니다. 이 다양한 맛인데 6가지 맛으로만 고르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정말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맛집과 그렇지 않은 식당을 구분해내요. 그러면 이 맛, 분명히 비슷하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맛,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네. 인간이 먹는 식재료의 98% 무생, 무취, 무미 라는 거죠.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2%의 물질이 맛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 2%의 물질 안에서도 이제 극소량의 향물질이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은 뭐냐?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이 향미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미각과 후각이 어느 정도 믹스된 형태의 느낌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셰프들이 뭘 하느냐? 맛있는 음식은 이미 있는데 더 맛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풍부한 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더 맛있는 향을 만들어내려면 중요한 게 인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식재료에 들어있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 향. 그래서 이제 독특한 향이 있는 식재료 비싸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독특한 향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샤프란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트러플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참기름 같은 거 어렸을 때 비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리도 있어요. 소리요? 향뿐만 아니라 소리. 아작했을 때 씹히는 그 사운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스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걸로 2008년 이그노벨상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그노벨상을. 왜 이렇게 바삭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 맛있어지냐? 맛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맛있다라고. 뇌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혀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또 석진이 형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맛을 어디가 결정하냐? 혀 이러는데 코가 아니라 결국은 뇌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맛은 미각이나 후각뿐만이 아니라 씹는 소리, 또 우리는 바삭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삭한 걸 좋아하나 딱딱한 건 또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겉은 바삭한데 속은? 안은 부드러운 거. 이 바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 영장류 시절의 기억 때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바삭? 곤충을 먹었던 영장류 시절의 기억.
곤충이 약간 그 외골격이잖아요. 겉이 딱딱하고 안이 부드럽습니다. 곤충이. 그렇죠. 그래서 곤충의 식감이 바삭바삭합니다. 곤충을 먹었던 추억 때문에 우리는 겉바속촉을 좋아한다. 다양한 썰 같습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로는 조금 아까 이제 지방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이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지방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기름 맛이 또 첨가가 된 그렇죠. 거죠. 또 열량이 좋은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름 맛. 씹으면 소리 나서 재밌고 바삭바삭. 그러니까 신선할 것이라고 느껴지고 이게 종합이 되니까 우리는 바삭바삭을 좋아한다. 또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디저트 들어가는 배는 따로일까? 배가 불러 죽겠는데 네. 또 디저트를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 전에 충분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우자자작 하면서 빵이나 뭘 또 먹습니다. 그럼 디저트는 좀 잘 못 드시는 상황? 저는 그냥 즐기는 편은 아니고 배부르면 그냥 그만 먹고 안 먹고 그런 느낌? 네. 밥을 든든히 먹어도 디저트가 땡기는 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를 딱 보여줍니다. 네. 위장 조형 촬영을 했어요. 위가 분명히 음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왜냐면 배부르니까. 오. 그 상황에서 디저트를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위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나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내려요. 우와 소름 돋아. 네, 실제로 위가 섭식 중추가 자극이 돼서 오. 위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 건 있네요. 참 우리가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저녁 다른 약속이 있었고 2차 자리로 와 저녁을 먹고 배 입이 터질 것 같이 왔는데 얘들이 지금 시킨 안주가 꽤 괜찮아 보여. 맞아요, 그럼 좀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 또 들어가. 그게 디저트의 과학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때 위가 이제 다 미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대체육이 뭔지. 대체육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이 질문 아마 하셨죠. 메인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대체육이 얼만큼 그 고기에 대체를 할 수 있느냐와 열과 단백질이 닿으면서 살짝 익게 돼서 그 아까 늘 말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그쵸, 주는 게 그쵸. 있는데 예. 대체육에도 그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짝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체 식품이 가장 포괄적인 단어. 근데 왜 대체 식품이 됐냐면 원래 처음에는 고기만 초점을 맞췄어요. 고기에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 고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대체 식품이라고 좀 보다 넓은 범위로 부릅니다. 네. 대체 식품. 근데 실제로는 고기 수요가 제일 많아요. 고기가 아닌 재료로 고기 맛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인 대체 식품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료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 이게 이제 콩이나 밀이나 녹두를 이용한 건데요. 초반에 콩 위주의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콩고기라는 게 많았어. 콩고기. 네, 콩고기로 유명하지만 요즘엔 이거를 식물성 단백 대체 식품, 식물성 단백 식품 뭐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대체 식품의 종류가 이제 곤충 대체 식품. 오. 곤충으로 육류나 유제품을 흉내를 낸 제품이에요. 곤충으로 흉내를 낸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곤충 햄버거 패티가 있습니다. 또 해조류 대체 식품이 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를 원료로 해서 너겟 같은 고기를 만든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 대체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류되는 게 이제 세포 농업 식품. 용어가 좀 특이하죠. 네. 이 중에 한 종류로 배양육이 있는 거예요. 배양류. 고기를 생명체가 아닌 세포 단위로 키운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동물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 여기다가 맛까지 똑같이 구현한다. 왜냐? 비슷하게 될 수 고기니까. 있겠네요. 세포 배양육, 세포 배양 인조 고기, 세포 배양 대체 단백질 식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돈은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지금은 비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좀 저렴하게 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또 세포 농업 식품에는 미생물 식품도 있어요. 곰팡이를 이용해서 베이컨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곰팡이 베이컨이라고 그래요. 냉장고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베이컨에 곰팡이가 핀 거. 네. 이게 아니라 곰팡이로 만든 베이컨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또 미생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미생물이 뿜어낸 공기 속에 있는 단백질을 추출한 겁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공기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니까 에어미트, 공기고기라고 불러요. 공기에서 단백질. 에어미트, 공기고기, 공기단백질, 뭐 공기 프로테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단백질을 토해내는 박테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한테 이산화탄소를 먹인 다음에 단백질을 토해내니까 그 단백질을 모아서 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체식품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죠? 일단 마이야르 반응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912년 요리에 관심 없던 프랑스 화학자 마이야르가 뜬금없이 고기 맛을 내는 현상이 적힌 논문을 발표합니다. 160도에서 190도 사이의 고기의 단백질이 인간이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잘게 쪼개지면서 이때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고소한 향과 맛이 난다는 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다. 근데 이게 고온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당분자가 산화되는 캐러멜화 반응도 같이 일어납니다. 당분자가 산화되면 캐러멜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섞이니까 갈색 달고나. 빛을 띠면서 그렇죠. 달고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섞이니까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있는 음식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대체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기는 역시 씹는 맛 아니에요. 씹는 맛. 씹는 맛이죠. 예. 초반에 식물성 대체육이 뭐 완두콩이나 대두콩 이런 콩 단백질을 압축했어요. 단순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기에 조직감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고기랑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고기의 쫄깃한 식감을 만들려고 버섯, 감자, 식감이 살아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단백질을 가공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고기의 풍미는 지방이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끈끈한 단백질을 지방이 감싸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식물성 오일을 추가합니다. 네. 실온에서 상온에서 고체인 코코넛 오일을 넣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 뭐 카놀라유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육즙이 느껴져. 육즙. 네, 육즙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제조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이미 일으켜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마이야르 넣는 반응을 거야? 이미 살짝 익혀가지고. 예, 일으켜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기 맛 같은 게 느껴지고 불맛 같은 게 느껴지고 여기에다가 육즙과 비슷한 걸 추가했더니 실제 구운 고기와 굉장히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와 이게 대체육인데 이 정도까지 왔다고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정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 게 또 남아 있었는데 이건 짧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맛을 느꼈을 것인가? 과연 몇 살 때부터 맛을 느끼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닐까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뭐 우리가 이제 모유를 먹을 수도 있고 분명히 어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은 어때요?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태어나기 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많이 드셔서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됐다. 이거 과연 과학적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예를 들어 짜장면을 많이 먹었을 때 아이가 나중에 짜장면을 좋아할까? 태어나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짧게. 네. 아기도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태어나자마자 맛있으면 웃고 맛없으면 얼굴을 찌푸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아이가 언제부터 맛을 느낄까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게 임신 7주차 그때 아기의 혀에 맛을 느끼는 꽃봉오리 모양의 기관인 미뢰가 10,000개가 나타납니다. 대박.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맛을 느낀다. 그럼 엄마가 먹는 게 모체를 통해 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맛도 느끼는 거예요. 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우리 어머니들을 맛있는 걸 많이 사드려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초음파로 확인한 실험이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기가 막 그냥 웃어? 맞아요. 오.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엄마가 음식을 먹습니다. 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다채롭게 나옵니다.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채소를 싫어합니다. 그건 성인이랑 똑같네요. 그건 똑같아요. 이거 그 연구 내용을 봤는데 너무 웃겨요. 그 엄마가 케일을 먹어요. 케일 좋아하세요? 아니요. 케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케일을 딱 먹는데 아기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지어. 케일을 딱 먹으니까 아기가 막 이래. 근데 당근은 또 은근히 또 달달하잖아요. 당근을 먹으니까 또 활짝 웃습니다. 아기가. 당근은 맛있는데 케일은 싫어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엄마가 먹는 음식을 아기가 먼저 경험한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식습관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죠. 관측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미식의 과학이었습니다. 아무 재밌었습니다. 준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모시기 힘든
우리 하석진 배우님을 모시고 평소에 또 좋아하시던 음식에 대한 과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일단 처음으로 라이브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뭐 좀 긴장한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또 워낙 좋은 MC가 편하게 또 진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쭤봤던 질문 자체가 평소에도 궁금했고 그리고 아는 척 할 일이 많은 주제라는 게 너무 좀 좋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화제성 데이터, 지식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이 쌓았을 거라고 믿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석진 님이 딱 그 궤도의 과학 속으로의 교과서적으로 좀 맞았다. 왜냐면은 진짜 평소에 궁금하시던 거를 정말 딱 주셨어요. 실생활에 가까운 거 앞으로 나올 게스트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 실생활에 가까운 걸 해서 최대한 아는 척 많이 할 수 있는 걸 얻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예. 또 유튜브를 또 잘하고 계시죠? 네, 뭐 요즘에 어쨌건 그 데블스 플랜 이후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더 가열차게 하려고 하고 오늘 혹시 여기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 나오셨을 때 이런 것 좀 질문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제 채널에 궤도를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그때 준비했던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언제 우리 형님 채널에 나가서 또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행복이죠. 과학은 행복이다. 과학은 사랑입니다. 과학은 사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엔딩도 역시 하석진님 혼자서 이거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로의속 학과 도 아니, 의도괴 어렵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반갑습니다.